두 번째 강연은 미디어 플래너 직무 소개라는 주제로 미디어 플래닝 세계에 대해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실 김수로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B인베브 오비맥주에서 미디어 플래닝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수로 과장입니다. 네. 네, 저희 홍익대학교 관공학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제가 졸업한 지 한 5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후배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학우들이 많아서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가 적성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 플래너가 좀 적성에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숫자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설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조금 있으면은 업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매체기획, 이은선 교수님의 매체기획 수업을 꼭 듣기를 추천드리고요. 매체기획과 더불어서 이제 뭐 매체기획 실습, 지금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부에 있는 매체기획 수업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래너라는 직무는 대부분 잘 생소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아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우리가 서류 지원을 한다거나 면접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미디어 플래너도 마찬가지로 광고기획처럼 이제 소비자에서 출발하는 전략 플래닝이고요. 소비자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 소비를 우리 브랜드 메시지가 어떻게 나갈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조금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미디어 플래닝의 세계가 좀 더 궁금해지게 됐는데요. 그럼 바로 김수로 과장님의 특강을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어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실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제 업무 외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취업 관련돼서 직무 관련돼서 멘토링을 이제 졸업하고 실무하면서 계속 해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모교에 오기까지 한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계속 저는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제 취업 준비생 혹은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마케팅팀에서 미디어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 08학번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와체드로 학부에 있을 때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오비맥주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들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아예 클라이언트 사이드 광고주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오비 맥주를 위해서만 일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그 미디어 플래너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전공자니까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겠지만 좀 더 이제 제 실무자의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하면 브랜드 메시지를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광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수단이 이제 미디어, 매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 안에서 뭐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그 기획,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제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디어가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실 미디어 매체 기획자는 이제 이 앞에 단에서의 그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관여는 하지 않고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마지막에 미디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결과물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만나게 될 텐데, 뭐, TV부터 해가지고 이제 5개, 그 다음에 디지털 안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제 그 뭐 뉴스 기사, 다양한 매체 지면들이 있는데, 미디어 플래너는 이제 국내에서 유가, 말 그대로 이제 그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지면을 다 커버하는 그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면에는 이제 그 광고가 붙고, 그 광고 지면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 뭐 5개 매체, 극장 매체, 그 다음에 뭐 버스, 모든 그 심지어 카페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그 카페 트레이 같은 그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모든 지면들이 이제 광고 지면이라고 이제 그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지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산업에서 미디어 플래너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뭐 플래닝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고, 이 많은 역할 안에서 각자의 또 그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플래너라고 하면은 이 지금 두 번째 원에 있는 이 플래닝 쪽에 이제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첫 번째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전체의 그 워크 프레임 안에서 전략이 먼저 이제 세워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략이 부러지게 되면은 실제 그 플래닝 그 집행을 위해서 실제 플래닝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이제 플래닝 방향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래닝 단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광고 매체가 TV, 뭐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에 그 극장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지면들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바잉 쪽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고, 그 바이어들은 또 그 각각의 이제 TV 담당자, 극장 담당자, 디지털 담당자들을 통해서 해당 지면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에 구매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구매 단가에 대한 뭐 또 내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세일즈 팀에서는 또 실제 그 광고 지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또 잘 송출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TV에 광고가 한 번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플래너를 누군가는 이제 미디어 A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기획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매체도 동일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매체 기획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진행 방향은 이제 그 전략에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세일즈 담당자, 영업 담당자한테 저희의 그런 그 요청안이 들어가는 것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진행 방향은 이제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이제 롤을 하는 그런 회사들,
브리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이제 미디어 전략이라는 그 일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쪽들은 거의 그 광고주 쪽,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가 우리 지금 그 미디어가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 어떤지, 이번 캠페인에서는 TV 중심으로 할 거야, 혹은 디지털 중심으로 할 거야, 혹은 디지털 플러스 5개 중심으로 할 거야, 이런 그 전체의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 광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델을 누구를 쓸 건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브리프 내용을 가지고 미디어 에이전시, 이제 플래닝 팀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종합 대행사, 뭐 그런 그 에이전시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에이전시도 있고, 뭐 글램이나 그 뭐 퍼블리시스, 이런 회사들의 이제 담당자에게 미디어 브리프가 전달이 되면 그 미디어 브리프를 통해서 플래너가 실제 이제 그 집행에 대한 미디어 믹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 믹스 구성된 내용이 이제 그 미디어 랩,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나스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인크로스, 뭐 그 M2 디지털, 이런 회사들 쪽에 이제 각 랩사 바잉 담당자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매체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매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있는 지면으로 이제 구매 요청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구매된 그 인벤토리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소비자의 그 모바일 화면 안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물 리포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매체에서 랩으로, 미디어 랩에서 리포팅이 올라가고, 또 그 미디어 랩에서 다시 또 에이전시에서 또 클라이언트,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그 사이클처럼 이제 업무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그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회사 로고들을 다 넣어놨지만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 회사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아마 이쪽에서 더 일을 할 때, 혹은 지원서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훨씬 더 좋게 플러스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 각각의 역할 안에서 쓰는 그 직무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안에서는 그런 직무 이름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만은 이런 직무들 이름들도 명확하게 알고, 거기 직무에 대한 이름들을 정확히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한 그 미디어 플래너로서 조금 더 현업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름들은 다 뭐 하나씩 천천히 보면 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권장드리는 그 커리어의 방향성은 사실 그 미디어 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통은 TV 플래너가 되고 싶다, 뭐 디지털 플래너가 되고 싶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는 TV 플래너가 되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퍼스트 시대가 됐어요. 그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들이 이제 전부 다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었고, 미디어 플래너 역시 TV 플래너보다는 디지털 플래너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시작을 할 때 좋은 그 포지션은 바잉, 그러니까 미디어 랩에서 이제 디지털을 바잉하는 업무를 한번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어로서 전체적으로 이 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구매한 지면들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이 노출에 대한 그 각각의 그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방식들, 구매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그 기회가 저는 미디어 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조금 그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에이전시로 커리어를 좀 더 확장했을 때 실제 이제 그 바잉 업무를 베이스로 플래닝 업무를 조금 더 하면은 업무에 조금 더 커리어의 확장을 좀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래너로서 이제 조금 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움직이거나 혹은 아예 그런 그 플랫폼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플랫폼으로도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특정 그 앱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처음에 그 에드테크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그 디지털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바잉 업무를 이제 하면서 실제 그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네이버의 그 광고 상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상품들의 장단점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 뭐 과금 체계 이런 부분들을 CPM이나 뭐 CPV 그다음에 뭐 VTR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 바잉을 통해서 나오는 지표들이고 이 지표들에 대한 해석이나 정의 그다음에 각각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디어 랩에서 많이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미디어 랩 꼭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미디어 랩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에이전시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에이전시 담당자로서 해결을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는 경험을 갖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디지털 이외에 뭐 잡지, 5개, 신문, 그다음에 TV까지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저는 에이전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움직이려면 IMC,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 미디어 플래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미디어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TV에서부터 극장, 잡지 모든 것들의 미디어를 다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된다고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그 오비맥주라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이제 디지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또 TV 뭐 5개 극장, 잡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IMC를 다 이제 전략을 세우고 플래닝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제가 권장드린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 뭐 바잉을 하지 않고 플래너로 시작을 해서 다른 쪽으로 뭐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연차가 낮을 때 가급적이면은 그 꼭 랩 경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포지션 핏이라고 가져왔는데 미디어 플래너는 어떤 사람이 하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스트래티직 띵킹 그래서 뭐 전략적인 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와 어떻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냐 어떤 부분을 요청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잘하고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어학, 발표, 뭐 설득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정을 매니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이전에 이제 그 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사실 광고 업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그 다양한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관심, 소비자가 요즘에 어떤 매체를 소비를 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수학적인 사고, 뭐 조금 광고 기획자 A하고 이제 뭐 미디어 플래너하고 다른 큰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숫자로 이제 수학적 사고를 미디어 플래너는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광고 기획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전략들을 그 스토리텔링 형태로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판매를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근데 이제 미디어 플래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스토리라인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백업할 수 있는 그 숫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때 TV 광고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때 TV가 아니라 디지털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매체를 써야 되고, 이거를 광고비를 이 정도까지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가 조금 갖춰야 되는 이제 역량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학과 수학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학이라는 부분을 미디어 플래너는 특히 조금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디어 플래닝이라는 그 업무의 형태, 그 다음에 미디어 플래너라는 그런 그 직무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그런 뭔가 마케팅의 조직 안에서 있는 직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에이전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미디어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죠. 아마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를 제외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부 다 외국계 회사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외국에 있는 뭐 WPP, 퍼블리시스, 그다음에 뭐 덴츠 이런 회사들의 이제 한국 자회사들이고 한국 지사인 거고, 그 지사에 같이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국계 브랜드들이에요. 뭐 P&G, 뭐 존슨앤존스, 뭐 디아지오, 로레알 이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다 외국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학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지 않고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업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유창하게 말을 하진 않더라도 영어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영어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디어 플래너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미디어 랩이라든지 뭐 그 플랫폼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아니지만은 이제 미디어 랩에서 에이전시로 넘어올 때, 그 다음에 에이전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넘어올 때는 이 중요도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경험을 따르면은 이제 미디어 랩에 있을 때는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었고, 필요하면은 이제 서류도 문서도 한국어로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에이전시에서 그 부분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뭐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에이전시로 내가 넘어왔을 때는 실제 페이퍼도 내가 다 영어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회의, 화상 회의 같은 것도 이제 실제 그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이제 그래서 뭐 출장도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와서는 제가 보고해야 되는 그 상사 분들은 이제 외국인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코쟁이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어를 이제 조금씩 더 할수록 이제 더 다양한 기회들, 그다음에 영어가 더 잘하게 되면은 실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그런 실제 그 글로벌 플랫폼에 또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학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 이 미디어 플래너로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학적 사고에 대한 부분도 내가 재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뭐 미디어 에이전시든 아니면은 이제 뭐 한국 회사의 미디어 담당자로 일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도 이런 미디어 전문 조직을 많이 강화하는 그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이제 CJ에서 이런 그 커넥션 팀, 360도 팀이라고 해서 진짜 미디어만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을 모아져 있는 그런 팀도 뭐 구성이 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미디어 플래닝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매체 이제 실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디어 플래너가 그러면 실제 책상에 앉아서 뭘 하냐라고 이제 하면은 그 미디어 브리프라고 하죠.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브리프를 주든 아니면 뭐 에이전시에서 브리프를 작성해서 주든, 어쨌든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올 거예요. 뭐 제품이 올 거고, 어떤 제품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타겟이 뭐 누군지, 그리고 캠페인의 전략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는 뭐 모델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 뭐 초수, 그 다음에 비디오가 어떤 형태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가 이번에 쓰고 시딩이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그 내용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정리를 하고, 만약에 내가 미디어 플래너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매체를 살 건지, 어떤 매체를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 그 광고주, 클라이언트, 브랜드의 그 메시지를 소비자한테 잘 전달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오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판매하는지, 그래서 뭐 이 제가 가져온 이제 예시는 선크림 제품에 이제 여성 25세 이상 35세 한테 뭐 나가는 거고, 는 뭐 올리브영, 그다음에 뭐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브리프가 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건지. 사실 미디어 플래너의 덕목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PPT보다는 엑셀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엑셀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그 버제팅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조합이,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 우리 타겟팅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 오디언스가, 이 타겟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시뮬레이션, 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러지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은 얼마의 기간 동안 혹은 이제 언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야 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미디어 에이전시, 그러니까 미디어 플래너는 전체적으로 또 그 제안서,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해요. 뭐 아이드마라든지 뭐 아이사스라든지 뭐 이런 진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현업에서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미디어에 대한 터치 포인트, 그 다음에 소비자 미디어 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완성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언제 이제 광고를 태울 건지, 어떤 시점이 뭐 좋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네이버 서치 쿼리 이런 자료들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그
그다음에 뭐 그 MCR, 뭐 소비자 행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세일즈 데이터, 우리의 제품은 어느 채널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어떤 시즌에 제일 많이 팔린다, 이런 다양한 정량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잠깐 갖고 온 건데, 실제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5월 달에 가장 많이 검색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를 5월에 할 건지 혹은 5월 이전에 할 건지, 그 이전이라고 하면 뭐 한 달 전일지 한 분기 전일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다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가 뭔지 스스로가 이제 미디어 플래너가 결정을 하고 그 숫자를 찾고, 혹은 이제 광고주한테 그 정보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숫자를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미디어 플랜, 그다음에 미디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에 집중을 하냐라고 했을 때, 뭐 그 여성 2535는 뭐 유튜브 많이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많이 쓰고 쿠팡도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매체를 쓰는 게 우리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일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부터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썼고 이런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떤 시점에 얼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A 인턴으로 일을 뭐 A로밖에 안 해봤지만은, 가장 미디어 플래너랑 A하고의 차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는 숫자로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에 대한 사고, 그다음에 이 숫자를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런 감각, 센스가 있으면은 일을 하기가 훨씬 재밌고 수월하고, 뭐 수포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엄청 어렵진 않고, 뭐 시간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IMC를 위한 거죠. 미디어 플래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명의 소비자를 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모든 미디어 터치 포인트를 고려를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이제 전달을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매체 미디어 플래닝에서는 이제 IMC가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뭐 리치 혹은 뭐 프리퀀시, 그다음에 뭐 CPM, 이런 지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조금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미디어 플래너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설득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똑같이 설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내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 어떤 숫자를 쓸 건지, 숫자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방대한데 내가 원하는 숫자를 시의적절하게 언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일하면서 사실 크게 뭐 어려웠던 적은 많이 없었고,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로서 중요한 스펙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커리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플래너를 위한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사회조사 분석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 플래너라는 거는 이제 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A/B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비교군과 대조군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센스가 있어야 되고, 실제 진행되는 미디어 스터디도 이런 그 조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자격증은 사회조사 분석사일 것 같고, 이외의 부분은 사실 저는 어학인 것 같아요. 사실 어학도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쓰고 말로 할 수 있는지가 더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닝 시 가장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나 혹은 플래닝 업무를 하는 가운데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아무래도 숫자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비용에 대한 사고가 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플랜을 1억짜리 플랜을 세웠는데 요청을 10억짜리로 한다. 그러니까 뭐 공 하나가 더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10억에 대한 요청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9천만 원어치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돈을 다루는 일이고, 이 돈은 이제 실제 그 비즈니스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그 임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숫자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고 조금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미디어 랩에서 이제 디지털 광고 바행을 하는 업무를 할 때 공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검토도 다시 하고 지금 광고를 요청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광고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트래킹을 굉장히 빈번하게 해요. 일주일에 뭐 2번도 하고 어떤 곳은 맨날 하고. 왜냐면 비용이 발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맞추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미디어 플래너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디어 플래너를 할 때 마음가짐이나 좌우명 이러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그런 게 있는지, 뭐 힘들 때마다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명언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집에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가자. 네. 미디어 플래너는 워라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플래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숫자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빨리 설득할 수 있고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다르지만, 숫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동일한 기준의 지표이기 때문에 미디어 플래너는 워라밸이 좋아서 아무튼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맨날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 명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미디어 플래너 하세요. 많은 미디어 플래너를 꿈꾸고 있는 학우분들이 그 명언을 가지고 이제 되게 그런 미래의 미디어 플래너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김수로 과장님의 그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답변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김수로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10분 뒤 심유솔 강사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10분 동안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